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기억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장치란 뭐 하는 곳이에요? 저장하는 거죠. 뭘 저장하나요? 프로그램도 저장하고 또 데이터도 저장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오는,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주기억장치는 어떠세요?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부분, 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용량도 작은 거죠. 근데 좀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또 보조 기억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더니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PU 속에 있는 임시 기억장치 뭐가 있어요? 레지스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레지스터. 그래서 레지스터는 용량이 굉장히 작죠. 네. 그런데 좋은 점은 뭐죠?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장치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바로 이제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용량은 가장 또 작습니다. 용량은 작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여러 무슨 장치가 있죠? 네, 캐시라는 장치가 있죠. 이렇게요. 그러다가 뭐가 있는 거죠? 네,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장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보조기억장치 중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거, 엄청나게 느려. 이보다 더 느린 건 없다. 바로 뭐가 있어요? 보조기억장치 중에서 자기 테이프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억장치에 대한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되세요. 그래서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장치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주고 가장 느린 거 자기 테이프다. 네, 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주기억장치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억장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메인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기억장치의 종류에는 이제 롬이라는 것과 램이라는 것 두 가지가 일단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램이라는 부분이고 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롬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것을 롬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팅하자마자 동작되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롬바이오스다라고 합니다. 이 속에 집어 넣어놓은 게 롬바이오스. 그래서 롬에 들어있는 바이오스다 해서 여러분이 롬바이오스를 이제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스다라는 것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이다. 기본적인 베이직, 자,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처리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POST다라고 적어져 있죠. POST는 뭐예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다. 그죠? 전원이 켜지면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잘 연결되어 있나? 어디 문제는 없나? 윈도우즈 어떻게 잘 돌아가나? 그런 식으로 살펴보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전원을 켜지면 바로 실행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컴퓨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롬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롬의 종류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롬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분이 마스크롬이라는 게 있고, 자, 마스크롬은 이제 오리지널 롬이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 예를 든다면, 내가 삼성 컴퓨터를 샀어요. 또는 LG 컴퓨터를 샀어요. 또 기타 회사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 켤 때마다 어떠세요? 그 회사의 로고가 쫙 나오죠. 네, 그 로고에 대한 색깔을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없죠. 네, 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써져 있는 걸 한글로 바꾸고 싶다?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마스크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는 아예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요. 제조 회사에서 만들어져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 프로그램되어서 생산되고 절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수정 불가. 그죠? 뜯어 고칠 수 없음.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피롬이라는 게 있어요. 피롬. 네, 피롬. 피롬은 이제 롬 앞에 P자가 한자 붙었죠. 1회에 수정이 가능하다. 1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롬은요 우리가 수정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내가 조립회사 직원이에요. 어떤 롬을 사가지고 우리 회사 로고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롬을 사와야 되죠. 비어있는 롬을 사와야 되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롬을 사와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 로고를 넣을 건데 하다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버려야 돼요. 딱 한 번만 넣을 수 있어요. 내용을. 틀리면 끝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 피롬이 있어요. 이 피롬. 네, 이 피롬. 이 피롬도 있고 이 피롬도 있어요. 이렇게요. 됐죠? 자, 이 피롬과 이 피롬은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울 때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 피롬은 뭐로 지울까? 하여튼 얘는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하다. 네,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피롬은 뭐로 지운다? 자외선으로 지운다. 이 피롬은 이 자가 하나 더 붙었죠. 네, 그래서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지운다.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EA롬이다 라고 있죠? EA롬. EA롬은 뭐냐면 다른 건 이제 EA롬 이레저블. 그죠?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하다. 그죠? 특정한 부분만 지우고 다시 내용을 쓸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일부를 바꿀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게 EA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롬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롬이다. 자, 리드. 그죠? 리드. 리드의 약자. 자, O는 only. 그죠? 메모리다. 그죠? 자, 단지 읽을 수만 있다. 읽기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징이 나온 이제 컴퓨터를 샀는데 그 속에 롬이 끼워져 있을 거잖아요. 그 롬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때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즉, write가 가능하다? 아니다? write라는 것은 저장하다 그겁니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롬에다가 특정한 내용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또 이것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수정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를 껐다 켜도 롬에 저장된 내용은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죠. 네, 그래서 내용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비휘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롬은 비휘발성이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석유를 여러분이 사가지고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놔두면 일주일 있으면 흔적도 없이 없어지죠.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는 휘발성이라 그러고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휘발성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램이라는 것은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 해가지고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얘는 비휘발성일까요? 휘발성일까요? 네, 얘는 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전원을 끄게 되면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용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휘발성이다라는 거고 자유롭게 우리가 리드할 수 있고 또 라이트 할 수 있어요. 네,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리드, 이 속에 있는 읽고 또 쓸 수 가능하다. 저장이 이제 건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램은 우리가 작업하는 영역은 주격장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격장치는 바로 램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램은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롬은 우리가 5가지나 외워야 됐죠. 근데 램은 어때요? 2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S램이라는 것과 D램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D램은 이제 어떤 원리를 이용했냐면 콘덴서의 원리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리프레시 타임이 필요해요. 자, 리프레시 타임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재충전 시간이 필요해요. 재충전해주지 않으면 그 기계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덴서 원리죠. 여러분이 보세요. 자,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일정 시간마다 충전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충전해주지 않고 배터리가 없어지면 어때요? 사용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충전지 가지고 다녀야죠. 그렇게. 자, 그런 원리가 바로 D램입니다. 네, 그래서 재충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D져요. 사용할 수 없어요. 네, 죽어요.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죠. 자, S램입니다. S램은 이제 이거보다는 더 고가가 되고요.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되는 게 S램이 됩니다. 캐시 메모리에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D램이다 하면 전원이 공급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방전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마다 충전을 해줘야 된다. 그럼 리프레시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의 원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했어요. 분명히 오늘 공부를 했어요. 어려운 컴퓨터 일반 과목을 공부를 했어요. 컴퓨터 일반 과목 들어도 잘 모르겠죠. 네, 당연한 거죠.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한 번 듣고 이해를 하겠어요. 한 3번 정도 들어야지 그래도 컴퓨터 일반의 글자가 우리나라 말로 조금 들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 고비를 넘긴 사람만이 컴퓨터 일반이란 과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목표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남들 다 어렵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이 죽을 때까지 기억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줘야 돼요? 복습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통 3일이래요. 3일마다 복습을 하면 된다. 이건 어디까지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한 학습한 내용이 이거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또 기억된 내용이 새록새록 나겠죠. 이것도 보통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떨어지면 또 복습하고 이러다 보면 끝까지 기억되는 내용이 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기에 이제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의 기억 능력은 3초래요. 엄마 물고기, 아기 물고기가 있는데 아기 물고기는 이제 세상에 내놓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낚싯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낚싯밥 먹으면 아기 물고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엄마 물고기가 여기서 야 그거 낚싯밥 먹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듣는 순간 아기 물고기는 낚싯밥을 먹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하면 좋은데 1초, 2초, 3초가 되면 어때요? 그 말을 까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낚싯밥을 먹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인지를 시켜줘야죠. 낚싯밥 먹지 마. 1초, 2초, 3초가 되는 시점에 다시 말해주는 거죠. 1초, 2초, 3초 되는 시점에 또 말해주는 거죠. 이러면 물고기는 계속해서 그거를 기억할 수 있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타임, 일정한 시간마다 재충전해줘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네, 된다 그거죠. D자. 네. 그렇죠? 우리가 바르고 고운말 써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S랩. 여러분 교재 보세요. 플립플롭 기억 소자로 구성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기억 내용이 유지가 된다.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 D램에 비해서 회로는 훨씬 복잡하고 전력 소모도 많고 비싸요. 하지만 속도가 빠르고 또 캐시 메모리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 용량 계산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머리가 아프죠.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용량 문제인데, 메모리 용량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메모리죠. 기억장치의 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걸 이제 알아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각형의 면적 구하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요. 네, 사각형의 면적 구하기다. 자,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이 면적을 구하게 되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죠? 가로가 5cm고 세로가 7cm다. 5 곱하기 7, 35 제곱센티미터. 이러면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면적을,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메모리 용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죠? 이걸 구하는 연습을 이제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그럼 가로의 크기가 얼마냐? 그죠? 이 가로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이제 워드다라고 합니다. 워드. 네. 그래서 워드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것을 이제 따져주면 되고요. 네. 네, 워드의 이 하나의 덩어리를 뭐라 그래요? 워드라고 한다 그거죠. 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워드의 크기는 1바이트로 보통은 매겨줍니다. 네, 특별하게 뭐 2바이트입니다. 네, 3바이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워드의 크기가 이제 별다른 말이 없으면 8비트입니다. 1바이트입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세로는 뭘까? 여기 이제 세로가 되는 거죠. 이 세로는 워드의 개수입니다. 워드의 개수. 워드가 몇 개냐, 워드의 개수를 따져주면 되죠. 이 덩어리가 몇 개가 있고 이 하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용량을 구해지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될 거는 뭐냐면 명령어를 생각해 보세요. 명령어. 자, 명령어는 여러분이 여기가 뭐였어요? OP 코드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였어요? 오퍼레이션이었죠. 명령어에서. 자, 생각나나요? 자, 명령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더하세요. 뭐 그런 게 나오고, 여기에 100, 그러면 이게 100이라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100이라는 번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번지가, 얘가 만약에 8비트로 이루어졌다면, 8비트라면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가리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8비트라면 0에서부터 255개까지의 5번까지의 가리킬 수 있겠군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 값을 알면 여기를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알면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기가 몇 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계산을 했더니 몇 개가 나왔냐면 2의 10승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몇 비트로 이루어졌다는 소리예요? 2의 10승계가 나왔어요. 몇 비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비트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여기가 2의 8승이에요. 그럼 얘가 뭐예요? 8비트로 이루어졌다라는 소리죠. 8비트로 이루어졌으니까 2의 8승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이것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의 개수를 알면 이것의 비트 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주소를 가리키는 레지스터 뭐 있어요? 네, PC도 있고 MAR도 있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것은 MAR에 물어보는 거, PC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얘가 2의 10승계입니다. MAR은 얼마인가요? 그럼 10이죠. PC는 얼마인가요? 10이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데이터는 여기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누가 가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MBR이 가지고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의 크기는 뭐랑 같다? MBR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 연산에서는 DR, 데이터 레지스터, 또 명령 레지스터. 여기 이제 명령이 되면은 명령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크기를 물어보는 것은 MBR의 크기, DR의 크기, IR의 크기랑 물어보는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할 건데 여러분이 이것의 크기는 MAR, PC고 또 이것의 크기는 MBR, DR, IR의 크기랑 같다.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워드의 개수는 이 워드의 개수는 입력되는 주소선의 개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워드의 크기는 이제 출력되는 선의 수고 MBR, DR, IR과 같는 거죠. 주소 입력선이 K개이면 몇 개의 주소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에 K승계의 주소를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장치 용량 계산하는 방법. 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잘 꼭 기억을 합니다. 자, 명령어 뒷부분만 볼까요? 명령어 뒤에가 이제 n 비트로 이루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주소 비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의 주소는 얘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리킬 수가 있다? 2의 n승계를 가리킬 수가 있다. 여기는 총 2의 n승계가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워드의 크기가 된다 그거죠. 워드의 크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메모리 용량을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면적을 구했어요. 식으로 다시 한번 쓴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면적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가로를 물어볼 수 있고 또 세로를 물어볼 수 있고 면적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네모는 35다. 그러면 이제 세로는 7이 되는 거죠. 또 네모 곱하기 7은 35입니다. 가로를 구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가로와 세로를 주고 나서 메모리 용량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자, 워드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또는 주소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 주소 비트죠. 주소 비트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워드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메모리 용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용량이 1kB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B는 우리가 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여기서 자, 알아줘야 될 거는 뭐냐면 킬로, 메가, 기가, 테라가 있죠. 네. 자, 킬로는 2의 몇 승이고 2의 몇 승? 2의 10승이 되죠. 이걸 알고 있어야지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메가는 2에 20승이 되고, 기가는 2에 30승이 되고, 테라는 2에 40승이 되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자, 여기서 기억 용량이 1kB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자, 네모를 그려보세요. 이 용량이, 기억 용량, 이 네모의 면적이 1kB다라는 거죠. 1kB, 즉 뭐예요? 2에 10승 바이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주소선의 개수. 이 주소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자, 여기 주소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면적을 구하는데 지금 뭐만 주어졌어요? 면적만 주어졌잖아. 가로를 주던 세로를 줘야지, 둘 중 하나를 줘야지 면적을 구할 거 아니에요. 가로가 없네요. 그죠? 세로를 구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걸 알면 이것도 알 수 있으니까. 자, 세로를 구하라 그래 놓고 가로 면적을 줘야 될, 가로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로 값을 안 줬죠. 그래서 가로 값을 안 주면 여러분이 이거를 뭐로 잡아버리냐면 1바이트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1바이트로.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뜻하고 같냐면 자, 가로가 1바이트다 그거죠. 1바이트 곱하기 세로를 했더니 2의 10승 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거죠. 그래서 자, 세로는 2의 10승계다. 그래서 이것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거예요? 2의 10승계다 라는 거죠. 그럼 얘가 2의 10승이니까 2의 10승이니까 얘가 몇 비트라는 소리예요? 네, 10비트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소선의 수는 1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되겠죠? 네, 그래서 또 2번 문제 풀어볼까요? 2번 문제. 입력 번지수가 10개. 입력 번지수가 10개. 자, 출력 데이터 선의 수가 8개입니다. 8개. 네. 기억 용량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입력되는 번지수가 10개다. 출력 데이터 선의 수가 8개다 그랬어요. 출력되는 데이터 선의 수가 8개입니다. 자, 기억되는 용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네, 기억나 이거죠? 이게 이제 8이다라는 거고 2의 10이니까 2의 10. 자, 10이니까 네, 2의 10승까지를 우리가 가리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용량의 단위는 2의 10 곱하기 8비트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8비트는 우리가 1바이트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1바이트. 네. 자, 그래서 2의 10은 얼마? 2의 10승은 얼마죠? 킬로잖아요. 그래서 얘는 1kB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네, 그 다음 문제. 자, 기억 용량이 4096 워드고, 네, 워드의 길이가 16비트입니다. 주소선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저걸 이제 문제를 그림으로 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메모리 용량이 4096, 단위가 뭐예요? 워드예요. 워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이 하나의 덩어리가 뭐라 그랬어요? 워드다 그랬어요. 이 워드가 이렇게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4096개가 있어요.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워드가 4096이 있어요. 4096은 2의 몇 승이 되는 거예요? 4096이면 2의 12승인가요? 2의 12승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소선의 개수는
12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주면 돼요. 이건 무시를 해주고. 왜냐하면 기억 용량의 단위가 뭐로 나왔으니까? 워드로 나왔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출되었던 문제고 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건 무시를 해주고 여기에 핵심을 둬서 워드가 4,096개가 있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를 2의 12승. 으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4096 워드는 2의 12승 워드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소선의 수는 12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살펴볼까요? 네, 기억 용량이 1024K 곱하기 24비트다 그랬습니다. 자, MAR과 MBR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로 나타내는 거죠. 자,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가 1024K다 그거죠. 1024K. 1024K 이게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값이 이제 뒤에 있는 걸 말을 하게 됩니다. 24비트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쓴다면 1024는 어때요? 2의 몇 승인가요? 2의 10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10승 K가 되는 건데요. 자, K는 또 얼마죠? K는 또 2의 10승이죠. 2의 10승.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20승이 되는 거죠. 2의 20승. 곱하기 24비트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MAR은 무엇이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MAR 값, 또 PC 값이다. 주소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24비트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MBR이다. 또는 IR이다. DR이다. 데이터 크기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볼까요? 네. 자, 메모리 용량이 16K 곱하기 24비트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자, 세로가 이거고 가로가 이거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네, 16K는 이제 16은 2의 4승이고 K는 2의 10승이죠. 그래서 2의 14승이 되죠. 2의 4승과 2의 10승이니까 곱하기 24비트입니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네. 그래서 MAR은요,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MAR이 되는 거고 PC가 되는 거죠. 네, 24비트. 얘가 바로 뭐가 돼요? MBR이 되는 것이고 IR이 되는 것이고 DR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6번 문제 보세요. 컴퓨터 주격장치 용량이 256메가라면 주소 버스는 최소한 몇 비트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자, 네모가 있는데 이것의 용량이 256메가바이트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256메가바이트는 메가면 2의 20승이고 256은 2의 8승이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2의 28바이트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값, 세로값이 지금 다 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자, 가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1바이트라고 생각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2의 28승계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야지 2의 28승 바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소서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 28개가 된다. 그죠? 28. 이렇게 됐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용량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 구하는 문제, 이제 가로 데이터 크기를 물어볼 수 있고 또 세로 네, 워드의 개수 또는 주소선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고 메모리 용량 자체를 물어볼 수 있고 네,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 인터리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모리 인터리빙이다. 자, 메모리 인터리빙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메모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메모리를 어떻게 했냐면 나눴어요. 나눈 그 단위를 뭐라 그러냐면 모듈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메모리를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을 했다. 메모리를 몇 개로 쪼갰다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쪼갰을까요? 한꺼번에 가져오려고요. 우리가 보세요. 모든 것들은 다 메모리에 들어있다 그거죠. 명령어도 들어있고 데이터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한 번 가서 한 개씩 끄집어 올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메모리를 몇 개 쪼개놓고 나서 한꺼번에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그런다면 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메모리를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각 모듈을 번갈아 가면서 접근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접근하는 기술이지만 자, 그 번갈아 간다 그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때요? 메모리를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내에 여러 기억장치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기술을 메모리 인터리빙이라고 한다. 그러면 효율적인 주기억장치의 접근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캐시 기억장치라든지 고속의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리 인터리빙이다 하면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메모리를 여러 모듈로 쪼갰구나. 그래서 여러 군데에 있는 메모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접근할 수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캐시 기억 장치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캐시. 자, 일단 캐시하면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뭐가 생각나세요? 캐시하면? 네. 일단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하는 캐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금 캐시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적어 보세요. 노트에.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올까? 일단 캐시가 있는 장소예요. 어디에 있어요? 캐시는 하드웨어적인 건데 어디에 있을까?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있죠. 사이에. CPU와 주기억 사이에 존재하군요. 뭐 하려고 존재하죠?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기억장치의 속도를 주기억장치에 찾아가는 속도를 좀 증가해보자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앞단원에서 배운 캐시의 내용이 기억에 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날까봐 한 번 더 언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CPU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주기억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주기억장치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CPU가 뭔가 하려고 하면 주기억장치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간접주소인 경우는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CPU가 빨라요? 주기억장치가 빨라요? CPU가 훨씬 빠른 거죠. 네, 컴퓨터 속도를 전반적으로 올리겠다. 그럼 CPU 혼자서만 잘나서는 안 되는 거죠. CPU가 아무리 빠르면 뭐 하겠습니까? 주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천천히 주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CPU가 뭐를 찾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는 것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장치 여기에 캐시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캐시는 CPU 쪽에 있는 거고 훨씬 속도가 빠르고 대신 용량이 작은 거죠. 비싸고. 그래서 CPU가 뭔가 찾겠다 그럼 캐시한테 먼저 가요. 가서 내용을 찾아서 있으면 그냥 바로 실행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CPU가 뭘 찾을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아무도. 하지만 예측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그래서 적중할 수도 있고 적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거죠. 그래서 CPU와 주기억장치 속도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많이 나니까
그 차이를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캐시라는 장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캐시는 여러분 램 중에서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됐죠? SRAM은 다시 뭐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캐시가 하는 역할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교재 그 캐시 메모리의 두 번째 줄 보세요. 미리 사용할 데이터를 갖다 놓는 거죠. CPU한테. 그래서 수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캐시는 주격 장치보다 속도가 빠르죠. 하지만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캐시한테 갖다 놓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CPU가 찾을 만한 데이터를 예측을 해서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CPU가 찾을 만한 내용을 뭐 한다 그랬어요? 예측한다 그랬죠. 예측. 그러면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 우리는 적중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매번 틀려요. CPU가 찾는 데이터가 캐시에 없어요. 계속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적중률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중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CPU가 총 접근한 횟수분의 캐시에 있었던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이제 적중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어떤 율이라는 것은 이제 총 개수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CPU가 몇 개를 찾았냐면 10개를 찾으려고 그래요. CPU가 10개의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캐시에 있었던 것은 8번이 있었어요. CPU가 어떤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게 10번이에요. 캐시에 10번인데 그 중에 8번 캐시에 있었어요. 그럼 적중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10분의 8 곱하기 100%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총 CPU가 찾아간 것분의 캐시에 있었던 것을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94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적중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총 접근 횟수분의 그다음에 적중한 횟수 곱하기 100으로서 적중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적중률을 가지고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메모리 접근 시간을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메모리라는 것은 주격 장치도 있고 캐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CPU가 메모리나 캐시를 찾아갔을 때 몇 분 정도 걸렸느냐, 실제로 몇 초겠죠? 몇 초 정도 걸렸느냐, 그걸 알아보자 그거죠. 그게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가던 캐시를 가던 무조건 평균 접근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시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메모리 일단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캐시에 갔다 온 시간. 두 번째 없을 때는 어때요? 메모리 가야죠. 두 번째는 메모리 갔다 온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내가 찾는 데이터가 캐시에 있다. 그럼 그걸 끝나는 거고, 캐시에 없네? 그럼 메모리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게요. 적중했을 때의 시간, 실패했을 때의 시간을 더해주면 되겠다. 적중했을 때의 시간은 어디 갔다 온 시간이에요? 캐시에 갔다 온 시간. 실패했을 때는 시간은 뭐예요? 캐시에 갔다는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메모리로 가야 되는 거죠. 메모리 갔다 온 시간을 따져보자 그죠.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에 갔다 온 시간 곱하기 적중률 더하기 주격 장치 갔다 온 시간 곱하기 실패한 거. 그럼 적중률이 10개 중에서 8이다. 그러면 실패한 건 뭐예요? 2죠. 네, 그래서 얘가 10분의 8이면 적중한 게 10분의 8이면 적중하지 못한 건 뭐죠? 1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중이냐 적중하지 못했느냐
합하면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빼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잖아요. 저기 0.8이 나왔다. 적중률이 0.8이 나왔다. 그러면 적중하지 못한 건 뭐죠? 0.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1을 뺀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제 자세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평균 메모리 갔다 온 시간을 구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캐시에 갔다 온 시간 곱하기 적중률 한 건 1차적으로는 됐어요. 그런데 없으면 메모리 가야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CPU가 메모리에 바로 갔다 오진 않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 왔다라는 것은 어때요? 캐시에 가서 없으니까 온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간은 어때요? 캐시에 갔다 온 시간 더하기 메모리 갔다 온 시간을 더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을 골라주면 되고 없으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캐시에 갔다 온 시간 곱하기 적중률 더하기 자 캐시에 갔더니 주격장치 갔다 온 시간 캐시에 갔다 온 시간 해가지고 1 빼기 적중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캐시에 갔다 온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래도 이제 1, 2, 3, 4에 없으면 이제 이걸로 계산하고 1, 2, 3, 4 없으면 네, 이걸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뒤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자, 캐시 메모리의 접근 시간, 캐시 접근 시간이 200 나노세컨드다. 주격장치 접근 시간이 1000 나노세컨드다. 훨씬 많죠. 주격장치 갔다 온 시간이. 적중률이 0.8이에요. 그러면 적중하지 못한 건 뭐죠? 0.2가 되는 거죠.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단위도 여러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나노세컨드가 이제 들어오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여러분 1초가 있죠. S는 1초. 자, 1초를 1000으로 나눴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미리세컨드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1000분의 1초, 즉 10의 마이너스 3승초가 되는 거죠. 기억나죠? 자, 미리 다음에 뭐죠? 밀리.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네,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자, 나노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죠. 자, 피코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나노세컨드다 그죠? 10의 9승분의 1초다 그죠? 10의 9승분의 1초가 이제 나노초가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리 단위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거죠. 1초도 아니고 10의 9승분의 1초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이 알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네. 자, CPU가 있고 여기에 이제 캐시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있다라는 거죠. 메인 메모리. 네. 그래서 이제 CPU가 캐시에 갔다가 온 시간 이게 얼마라고요? 200 네, 나노세컨드다 그죠? 그래서 200 나노세컨드 곱하기 적중률이 0.8 네, 됐죠? 그 다음에 없으니까 메모리에 갔다 오는 거죠. 200 나노세컨드 주격장치에 갔다 온 시간 1000 네, 나노세컨드 곱하기 0.2가 되는 거죠. 1-0.8 이런 식으로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계산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계산할 거면 자 200 나노세컨드 곱하기 0.8 더하기 1000 네, 나노세컨드 곱하기 0.2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8이 16에다가 2니까 360인가요? 네. 360 나노세컨드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뭔가요? 1600인가요? 1600 네. 0.8이니까 160이 되는 거죠. 네, 160 나노세컨드 더하기 1200에다가 0.2를 곱하니까 240이 되죠. 그래서 400 네, 나노세컨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 2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더 정확한 값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캐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캐시의 매핑 프로세스다 하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또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또 잘 매핑이다, 연결시켜준다라는 건데요. 자, 그죠? 여러분이 이제 잘 보이나요? 그냥 교재에 있으니까. 네. 자, 보세요. 이제 캐시 주격장치에 있는 내용을 캐시에 넣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어디다 넣을 거냐, 그걸 고민해 줘야 돼요. 잘 보세요. CPU가 있고 메모리는 이렇게 크죠. 이렇게. 예, 메인 메모리는 엄청나게 큰 거죠. 여기에 캐시라는 조그만 기억장치가 있다 그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에 주소 체계가 틀립니다. 네, 그래서 얘는 크니까 주소의 비트가 뭐 0에서부터 1000까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떠세요? 조그마니까 뭐 0에서부터 10까지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소를 나타내는 비트가 몇 자리를 확보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주소 비트가 00100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11111까지 있는데 중간에 10, 100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01 네, 이런 식으로 됐죠. 네, 또 11100 이런 주소도 있겠죠.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캐시에다 넣어야 돼요. 캐시 몇 번째에다 넣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네, 중간 메모리고 중간에 아주 조그만 장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조그마니까 0번지, 01번지, 10번지, 12번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냐. 그건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주소 체계와 여기 있는 주소 체계가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게 캐시의 매핑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직접 사상은 뭐냐면 딱 정해진 위치에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는 우리 이제 앞에 있는 두 자리만 따가지고 집어넣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어때요? 00번지에 들어가겠죠. 뒤에 세 자리로 할까요? 제가 이렇게 써놔서 뒤에 세 자리만 집어해서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세 자리로 할까요? 네. 그렇죠? 100.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0번지에 들어가겠죠. 네, 제가 주소 체계를 다시 잡을게요. 자, 캐시에 100번지에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죠?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뒤에 세 자리만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죠. 그럼 또 얘가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내보내고 데이터 2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사상을 보세요. 네. 주기억장치에 각 저장된 내용이 캐시 기억장치에 꼭 지정된 위치에 정해진 자리에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어떤 위치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그 인덱스로 나누고 다시 인덱스는 캐시 메모리 액세스에 사용하도록 나름대로 구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최악의 경우에 CPU가 데이터 2를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2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 2를 찾은 거예요. 또 데이터 2를 찾은 거예요. 이걸 반복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CPU가 갈 때마다 어때요? 자기가 찾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데이터 1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2를 찾는 거예요. 또 데이터 또 2를 찾는 거예요. 또 데이터 2를 찾는 거예요. 그럼 갈 때마다 어때요? 꼭 지정된 번지에만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내보내고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실패율이 높아가는 거죠.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할 때 이게 직접 사상이 돼요. 꼭 지정된 위치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실패율이 너무 높군.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이다. 연관사상이다. 라는 걸 이제 만든 거죠. 연관사상은 이제 머리 아프니까 아무데나 들어가. 아무데나 들어가.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냥 비어있는데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 라는 게 연관사상이에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합 연관사상이에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아무데나 들어가. 자, 여러분이 집에 자기 방에 정리정돈을 하나요? 귀찮아서 그냥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죠. 네,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건 괜찮죠. 그냥 내가 내 방에 있는 물건을 찾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물건 찾을 때 너무 힘든 거죠. 놔둘 때는 편해요. 그냥 허물 벗듯이 쫙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다시 또 입고 나오고 이럴 땐 편한데 이제 좀 문제점은 있는 거죠.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set associative mapping 방식이 있어요. 즉, 두 개를 합해 놓은 거죠. 직접 연관 사상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데이터가 있으면 자, 100번지에 들어갈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100번지 칸을 두 칸을 만들었어요. 100번지 칸을. 그래가지고 자, 100번지에 칸을 두 개 만들면 2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트 0번, 100번지 세트에 네,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가지고 네, 100번지네, 그럼 데이터 1을 세트 0에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들어갈까 고민을 하겠죠.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세트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딱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건 뭐였어요? 직접 사상이었죠. 아무데나 들어가도 된다. 그게 뭐였어요? 네, 연관 사상이었죠. 그래서 두 개를 짬뽕한 거죠. 정해진 규칙, 아무데나 들어가. 그래서 집합 연관 사상을 이제 두 개를 합한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칸이 4개가 있으면 우리는 4웨이죠. 4웨이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자, 4웨이 방식이 있고 2웨이 방식이 있는 거죠. 자, 용어는 이거를 우리는 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트.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블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세트에다가 해당되는 블럭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보고요. 캐시의 매핑 프로세스에서 보세요. 네, 직접 사상. 저 주격장치의 각 블럭들이 캐시에 지정된 위치에만 들어가야 된다. 그럼 직접 사상이었죠? 이번에 연관 사상은 뭐였어요? 네, 캐시의 어느 위치에 또 매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 연관 사상. 앞에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거죠. 그래서 셋이라는 거, 셋, 정해진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건 셋이고 그 셋 안에 블럭을 몇 개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2A냐, 4A냐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아래 부분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은 어때요?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고 그 안에 셋 안에 블럭에다는 어느 블럭에 들어가는 것은 임의의 위치에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두 개를 혼합한 방식이 바로 집합 연관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시에 기록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제 간단하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자, write through 방식이 있고 write back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그냥 참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CPU가 자, 캐시에 있는 데이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자, A라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연산을 해버리네. 여기도 A 값이 10이었어요. 여기서 A 값을 10을 가져왔어요. CPU가 가져가서 연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연산을 해서 얘가 15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하고 있는 중간에 A가 10이다라는 데이터를 누군가 가져가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캐시에 있는 내용과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어때요? 달라버리는 거죠. 이러면 어때요? 문제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PC에서는 이게 조금 별로 그런 위험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로켓 발사를 한다든지 정확한 위치에 뭐 미사일 발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거를 일치를 시켜주느냐 그거입니다. 그래서 write through 방식은 무조건 캐시에도 쓰고 메모리에도 쓰고 동시에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면 어때요? 캐시가 있는 의미가 없죠. 메모리는 자주 안 가야지 돼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CPU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일단 속도의 문제가 있겠지만 항상 캐시와 메모리의 내용이 일치한다라는 점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write back 방식은 뭐냐면 나중에 쓰는 거예요. 일정한 시점에 일단은 내용이 틀려요. 내용이 틀리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캐시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 덮어 쓰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어떠세요? 물론 메모리에 자주 찾아가지 않으니까 속도의 문제는 올릴 수가 있겠지만 어느 한 순간으로 따져본다면 캐시에 있는 내용과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정의를 알고 있으면 돼요. write through 방식은 어때요? 바로바로 쓰는 것. write back 방식은 나중에 일정한 시점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쓰는 방식이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